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이끌고 있는 한국의 오징어 게임 시즌2가 현재 한국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의 상영을 금지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었길래 특정 국가에서 상영 금지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유명 대학교 미디어학과에 재학 중인 나타샤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강하는 현대 미디어와 문화 수업에서 있었던 흥미로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교수님의 강의는 항상 현대 미디어 트렌드를 다루는데 오늘은 특별히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을 주제로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국 미디어 콘텐츠의 세계적 영향력에 대해서죠. 특히 12월 26일에 공개된 오징어 게임 시즌2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며 넷플릭스의 최신 시청률 데이터를 상세히 보여주셨어요. 보시다시피 오징어 게임 시즌2는 12월 넷째 주에만 4억 8,760만 시청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수치인지 인간의 수명과 비교해보면 더 실감이 나죠. 교수님은 칠판에 간단한 계산을 하시며 설명하셨어요. 평균적으로 인간의 수명을 80세라고 가정했을 때 이는 약 70만 800시간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일주일 시청시간 4억 8,760만 시간은 약 695명의 전체 생애를 합친 시간과 맞먹습니다. 즉, 전 세계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오징어 게임을 시청한 시간이 한 사람의 695번 인생을 살아내는 것과 같은 시간이라는 거죠. 이는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록 중 하나죠. 특히 미국, 프랑스, 일본, 호주를 포함한 92개 국가에서 동시에 1위를 달성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에 대해 더 깊이 설명하셨어요. 한국 콘텐츠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문화적 특색만이 아닙니다. 보편적 정서와 독특한 문화적 요소의 절묘한 조화, 그리고 탁월한 스토리텔링 능력이 결합된 결과죠. BTS가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기생충이 아카데미 사관왕을 차지하고 이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OTT 시장을 장악하기까지 한국은 이제 단순한 문화 수출국을 넘어 글로벌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의 영향력은 수치로도 확실히 입증됐다고 강조하셨어요. 시즌1의 성공 이후 넷플릭스의 구독자 수가 30% 이상 급증했고 이는 넷플릭스 주가를 20% 이상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성과에 힘입어 넷플릭스는 시즌2 제작에 약 1,000억 원이라는 역대급 예산을 투자했죠. 이는 기묘한 이야기 시즌4에 3,000억 원, 브리저튼 시즌2에 1,500억 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제작비입니다.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을 넘기시며 최신 성과를 더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현재 오징어 게임 시즌2는 92개국에서 TV쇼 부문 1위를 기록 중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기록이 시즌1보다 8일이나 빠른 속도로 달성됐다는 거예요. 제작비 대비 수익률도 15배 이상으로 예상되며 IP 비즈니스와 라이선싱을 통해 추가로 3,000억 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이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중에서도 최상위권의 성과라고 할 수 있죠.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눈빛이 점점 더 진지해졌어요. 특히 미디어 산업에 관심 있는 저로서는 이런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들으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죠. 교수님은 이어서 이러한 성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철저한 기획과 전략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시즌2의 마케팅에만 약 4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는 기묘한 이야기나 브리저튼 같은 넷플릭스의 최상위 콘텐츠에 버금가는 수준이죠. 이런 대규모 투자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넷플릭스의 강한 신뢰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열심히 필기를 하면서 이 수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무척 궁금해졌어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지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한국 교환학생인 이연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인데요. 실제로 오징어 게임의 글로벌 영향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통화할 때마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게임이나 문화에 대해 궁금해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해요. 특히 SNS에서는 드라마에 나온 둥글게 노래가 해외 클럽에서 틀어준다는 영상도 올라오고 외국인들이 공기놀이를 따라하는 영상도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연 학생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제 틱톡 피드에도 오징어 게임 관련 콘텐츠가 자주 등장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뒷자리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란이었어요. 전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시즌1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해요. 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청률이 높은 건 단순히 시즌1의 인기 때문이죠. 완성도나 스토리 전개가 시즌1에 비해 많이 떨어져요. 외신들의 평가도 그리 좋지 않잖아요. 란의 예상치 못한 발언에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다른 학생들도 놀란 표정이었죠. 교수님은 관심 있게 란을 바라보시더니 다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란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제로 일부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있었죠. 하지만 데이터로 보면 상황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오징어 게임 시즌2는 단순한 시청률 성공을 넘어서고 있어요. 예상 수익이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제작비 1천억 원 대비 15배가 넘는 수익률입니다. 더불어 IP 비즈니스와 라이선싱을 통해 추가로 3천억 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죠. 게다가 넷플릭스는 시즌2의 마케팅에만 4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는 기묘한 이야기나 브리저튼 같은 넷플릭스의 최상위 콘텐츠와 동등한 수준입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또한 문화적 파급력도 주목할 만합니다. 드라마에서 사용된 둥글게 노래는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고 해외 클럽에서도 이 노래가 자주 플레이되고 있죠. 넷플릭스 공식 계정에 올라온 둥글게 가사 영상은 3일 만에 360만 뷰를 기록했고 벨소리 버전은 820만 뷰를 달성했습니다. 라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 앞에서는 더 이상의 반박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단순히 작품성에 대한 불만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더불어 문화적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드라마에 등장한 배우들의 글로벌 인지도가 급상승했죠. 예를 들어 이병헌 배우는 코리안 매즈 미켈슨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빅뱅의 탑이 연기한 타노스 캐릭터는 국내 평가와 달리 해외에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연 학생이 다시 한번 손을 들었어요. 맞아요, 교수님. 실제로 넷플릭스 공식 SNS 계정에서 진행하는 프로필 제작 이벤트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전 세계 팬들이 자신만의 오징어 게임 캐릭터를 만들어 공유하고 있죠. 라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교수님은 계속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여주셨어요. 현재 92개국에서 TV쇼 부문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시즌1보다도 8일이나 빠른 성장세입니다. 비평가들의 평가는 엇갈릴 수 있지만 글로벌 대중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수업이 진행될수록 저는 이 논쟁이 단순한 드라마의 성공이나 실패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특히 란의 반응이 단순히 작품성에 대한 비판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연 학생이 다시 한번 손을 들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교수님, 제가 SNS에서 본 재미있는 반응들을 공유하고 싶어요. 드라마에 나온 공기놀이에 대한 해외 팬들의 반응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공기를 구하기 힘든 해외에서는 주사위, 조약돌,
심지어 레고, 블록이나 초콜릿으로 공기놀이를 따라하는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팬은 3D 프린터로 공기를 직접 만들어서 플레이하기도 했죠. 교수님은 관심 있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곧 표정이 진지해지셨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이연 학생. 하지만 저는 지금 란 학생의 반응이 더 궁금해졌어요. 란 학생, 당신이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대해 강한 반감을 보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의 손은 책상을 꽉 쥐고 있었죠. 사실 드라마에서 베트남 전쟁을 미화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한 인물이 자신의 아버지가 월남전 참전 용사라고 말하자 다른 인물이 아버님이 훌륭하시네요 라고 답하는 장면이요. 라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이건 우리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쾌한 발언이에요. 우리 할머니 세대가 겪은 아픔을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다룰 수 있죠?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깃들어 있었어요. 강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죠. 다른 학생들도 란의 격앙된 반응에 놀란 듯 했어요. 교수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이 장면이 베트남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베트남 영화부에서도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죠. 잠시 이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교수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프로젝터의 화면을 전환하셨어요. 베트남 영화부가 공식 검토에 들어간 장면입니다. 베트남 영화법 제9조에 따르면 국가 역사를 왜곡하거나 모욕하는 영화 활동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요. 현재 베트남 영화국에서는 이 장면이 해당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나타난 대본을 가리키셨어요. 문제가 된 장면을 보시죠. 한 등장인물이 이대 독자라 엄마가 누나들하고 집안에서만 놀게 했었다며 자신의 유약했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른 인물이 아버님이 훌륭하시네라고 답하는 장면이죠. 흥미로운 점은 이 장면이 넷플릭스의 더빙 버전과 자막 버전에서 다르게 처리됐다는 거예요. 더빙에서는 아버지가 오래전에 군대에서 복무하여라는 식으로 순화해서 번역했지만 자막에서는 월남전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번역의 차이가 논란을 더 키웠죠. 이연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한 가지 덧붙여도 될까요? 사실 한국 시청자들은 이 대사를 전혀 다르게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이 장면을 단순히 아들을 강하게 키우고 싶어한 아버지의 교육 방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했거든요. 월남전 참전 자체를 자랑스러워한다기보다는. 하지만 란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저는 이 순간 하나의 대사가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얼마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한국과 베트남의 시청자들이 완전히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때 란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요? 그럼 왜 굳이 월남전이란 단어를 써야 했나요? 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베트남 사람들에게 이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아픔이고 지금도 계속되는 트라우마라고요. 한국은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돈을 벌면서 우리의 아픔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셨어요. 란 학생의 감정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단순한 대사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전쟁의 역사적 맥락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을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기셨어요. 베트남 전쟁은 1955년부터 1975년까지 이어진 긴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베트남은 북쪽의 공산주의 정권과 남쪽의 민주주의 정권으로 나뉘어 있었죠. 한국은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약 32만 명의 군인을 파병했어요. 이는 미국 다음으로 큰 규모였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이 전쟁은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현재의 베트남 정부는 당시 북베트남 정권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에서 한국은 적국을 도왔던 나라였던 거죠. 이는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현재까지 이어지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다시 전환하셨어요. 이런 역사적 맥락 때문에 2009년의 사건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당시 한국 국가보훈처는 월남전 참전자들이 세계 평화 유지에 공헌했다는 문구를 법 개정안에 넣으려 했어요.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이를 자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로 간주했죠. 결국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 직접 베트남을 방문해 사과하고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베트남의 현행 영화법입니다. 제9조에는 베트남 정부에 대한 반대 선전, 국가 모욕행위, 국가 역사 왜곡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베트남의 역사적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하셨어요. 이 문제가 특별히 민감한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베트남은 한국군을 포함한 외국 군대에 의해 수많은 민간인 희생을 겪었어요. 베트남 사람들은 이를 단순한 전쟁이 아닌 침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이 상처는 치유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전환하시며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드라마 속 대사는 의도치 않게 한국군의 베트남 전쟁 참전을 영웅적으로 묘사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베트남 영화부가 오징어 게임 시즌2의 해당 장면을 문제 삼고 공식 검토에 나선 이유입니다.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전쟁 관련 소재를 다룰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외국 작품이 베트남어로 번역될 때는 의도적으로 월남전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죠.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하나의 드라마가 이토록 복잡한 역사적, 문화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리고 왜 란이 그토록 강한 반응을 보였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란,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드라마에서 그 장면은 전쟁을 미화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전쟁이 다음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픔을 보여주려 했던 거였는데 그때 란이 갑자기 감정이 격해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무슨 변명이에요? 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의도가 그랬다고요? 그럼 왜 그 장면을 훌륭하다는 식의 긍정적인 뉘앙스로 만든 거죠? 한국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자기들은 아무 잘못 없다는 듯이 역사적 문제를 가볍게 다루고 이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반박하려 했지만 란이 말을 자르며 계속했어요. 이건 분명히 의도적인 거예요. 한국이 얼마나 잘났는지 보여주려고 일부러 이런 민감한 소재를 넣은 거라고요. 베트남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나 봐요. 교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란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이 갑작스러운 감정 폭발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란의 격앙된 태도가 오히려 이 민감한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사적 아픔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과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 텐데 말이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교수님이 중재에 나서셨어요. 란의 감정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바로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 베트남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넷플릭스 시청 순위 1위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주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베트남의 많은 시청자들이 이 작품에 대해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베트남 커뮤니티의 의견을 보면 이 장면은 오히려 전쟁의 비극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세대를 넘어 자식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라는 거죠.
하지만 란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건 그냥 볼 게 없어서 보는 거예요. 베트남 SNS에서는 오징어 게임 보이콧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해시태그 오징어 게임 보이콧이라는 해시태그가 수만 건이나 됩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보이콧 운동이 있고 베트남 영화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시즌1 때부터 베트남에서 오징어 게임의 인기는 대단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스크린에 여러 영상들을 보여주셨어요. 보시는 것처럼 시즌1 때는 베트남에서 수많은 패러디와 챌린지가 만들어졌죠. 달고나 챌린지부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까지 베트남 젊은이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시즌2 공개 이후에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요. 둥글게 둥글게 노래는 베트남 틱톡에서 인기 음악이 됐고 많은 베트남 크리에이터들이 관련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란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건 단순히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로 좋아해서가 아니라. 하지만 교수님이 부드럽게 말을 이으셨어요. 베트남 비평가들 중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일례로 하노이 문화예술대학의 응웬 교수는 이 장면이 전쟁의 비극을 다룬 것이지 결코 전쟁을 미화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죠. 란은 여전히 완강했지만 교실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이 복잡한 문화적 충돌을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같았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화적 갈등은 때로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려 노력하는 자세예요. 오징어 게임을 둘러싼 이 논쟁이 오히려 양국의 역사적 이해를 깊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말씀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감하는 듯했지만 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을 깨고 교수님이 마지막 정리를 시작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토론을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하나의 콘텐츠를 통해 우리는 글로벌 미디어의 영향력과 문화적 민감성에 대해 배웠죠. 시즌1부터 오징어 게임은 단순한 드라마 그 이상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들을 보여주셨어요. 오징어 게임은 베트남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시즌1의 경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이 학교 운동장에서 재현되었고 달고나 챌린지는 하노이와 호치민의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었죠. 시즌2 역시 둥글게 둥글게 노래가 틱톡에서 바이럴이 되었고 공기놀이는 새로운 놀이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베트남 젊은 세대들의 반응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SNS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역사적 민감성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글로벌 콘텐츠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가 아닐까요? 라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었지만 이제는 반박할 수 없었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문화적 충돌이 어떻게 새로운 이해와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러한 글로벌 콘텐츠의 영향력과 책임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오늘 토론의 의미를 곱씹어 보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넷플릭스의 성공 사례로만 생각했던 오징어 게임이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한 문화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하나의 대사나 장면이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얼마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민감한 역사적 상처를 건드릴 수 있는지를 직접 목격한 것이에요. 란의 분노와 슬픔, 이연의 해명, 그리고 교수님의 중재를 지켜보며 글로벌 미디어가 가진 힘과 그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미디어 업계에서 일하고 싶은 저에게는 특별히 의미 있는 수업이었죠. 결국 글로벌 콘텐츠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서로 다른 문화 간의 대화와 이해를 촉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역사적 민감성과 문화적 차이를 얼마나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는지도 함께 깨달았어요. 이렇게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인기가 높아져가는 가운데 베트남에서 상영 금지를 하겠다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문화 콘텐츠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글로벌 콘텐츠라 다른 국가에서도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토종 진돗개. 영리하다고 말하면서 한국인들은 다 똑같아. 한국인들은 진돗개를 먹기 위해 키우잖아. 대학교 강의실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교수는 참지 못하고 충격적인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그러자 모두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교수가 보여준 영상은 어떤 영상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있는 헤일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난 학기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 학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많기로 유명한데요. 특히 수의학과는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이 모여 있어 언제나 새로운 시각과 의견을 접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그날도 평소처럼 교수님의 세계의 반려동물 문화와 이해 수업을 들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교수님은 항상 새롭고 흥미로운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는 분이셨는데 이번 수업은 특히나 기대가 컸답니다. 세계 각국의 대표 견종들에 대해 배울 예정이었거든요. 강의실로 들어서니 이미 많은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조금 일찍 도착한 학생들이 많아 보였죠. 아무래도 저처럼 이번 수업을 기대하고 있었나 봐요. 앞줄에는 중국에서 온 리화, 뒷자리에는 한국 유학생 혜연이가 앉아 있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335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데이비스 교수님은 정시에 강의실에 들어오셨어요. 평소처럼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강단에 서시더니 오늘 수업의 주제인 세계의 견종과 그들의 문화적 가치에 대해 설명을 시작하셨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필기 준비를 했어요. 반려동물, 특히 개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날은 정말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하고 인상 깊은 수업이 되었답니다. 데이비스 교수님은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집중되자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오늘은 세계 각국의 대표적인 견종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견종의 특징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견종이 해당 국가의 문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역사적 가치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시며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독일의 shepherd였죠. 독일 shepherd는 원래 양치기개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경찰견과 군용견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견종입니다. 특히 뛰어난 지능과 훈련 능력, 그리고 강인한 체력으로 유명하죠.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조력자로 활약했으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영국의 불독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영국 불독은 브리티시 스피릿을 상징하는 견종입니다. 투구의 정신과 용맹함으로 유명하죠. 과거에는 투견으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온순하고 충실한 반려견으로 사랑받고 있어요. 특히 처칠 총리가 영국의 불독 정신을 언급하면서 더욱 유명해졌답니다. 이어서 일본의 시바 이누가 소개되었어요. 시바 이누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견종 중 하나입니다. 작지만 당당한 성격으로 작은 사무라이라고도 불리죠. 일본 정부는 1936년에 이들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했어요. 특히 눈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인한 생존력과 깔끔한 성격으로 유명합니다. 티베트 마스티프의 웅장한 모습이
다음 슬라이드에 나타났어요. 티베트 마스티프는 히말라야의 수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발 4,500m가 넘는 고도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대형견이죠. 티베트 사원을 지키는 수호견으로서의 역사는 2000년이 넘습니다. 특히 영하 30도의 혹한에서도 견딜 수 있는 놀라운 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진돗개가 소개되었어요. 진돗개는 특별한 견종입니다. 202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일한 견종이죠. 이는 단순히 개의 품종이 아닌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진돗개의 특별한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진돗개의 가장 큰 특징은 놀라운 충성심과 지능입니다. 특히 주인을 향한 귀소 본능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실제로 3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집을 찾아온 사례들이 여러 건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냥 능력도 뛰어나서 과거에는 호랑이 사냥에도 동원될 정도였어요. 교수님은 진돗개의 독특한 특성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진돗개는 한 주인만을 섬기는 일주일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드문 특성이죠. 또한 영리한 판단력으로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예를 들어 아기가 있는 가정의 진돗개는 아기 곁에서 보호자 역할을 자처한다고 합니다. 강의실의 학생들은 모두 집중하며 필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진돗개의 놀라운 특성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이런 훌륭한 견종이 있다는 것에 감탄했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 수업이 곧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교수님의 진돗개에 대한 설명이 끝나갈 무렵 갑자기 앞줄에서 한 손이 올라갔어요. 중국에서 온 유학생 리화였죠. 평소에도 수업 시간에 자주 발언을 하는 학생이었지만 이날은 어쩐지 그녀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 잠시 중국의 차우차우에 대해 이야기해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리화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차우차우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견종이에요. 기원전 2000년경부터 그 존재가 확인되었죠. 다른 나라의 어떤 개들과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리화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자부심을 넘어서는 것 같았죠. 특히 차우차우는 중국 황실에서만 키울 수 있었던 특별한 개예요. 그만큼 혈통이 가장 순수하고 고귀하죠. 진돗개나 다른 견종들은 서민들이 키우던 개들이었지만 차우차우는 달랐어요. 황제의 개였으니까요. 교실 안에 불편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리화의 발언이 단순히 자신의 나라 견종을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죠. 게다가 차우차우는 푸른 혀를 가진 유일한 견종이에요. 이건 신비로운 혈통의 증거죠. 다른 개들은 이런 특별한 특징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차우차우는 리화가 계속해서 다른 견종들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려 할 때 교수님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끊으셨어요. 리화 학생, 차우차우의 역사적 가치와 특징을 설명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교수님은 잠시 교실을 둘러보시더니 차분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각 견종은 그들만의 고유한 가치가 있습니다. 혈통의 순수성이나 역사의 길고 짧음만으로 어떤 견종의 우열을 가릴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진돗개는 비록 황실의 개는 아니었지만 한반도의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며 독특한 충성심과 지능을 발달시켰죠. 시바 이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거의 멸종 위기에 처했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은 경이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교수님의 설명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리화의 표정은 여전히 불만스러워 보였어요. 그녀는 자리에 앉으면서도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잠시 교실은 고요해졌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죠. 리화가 다시 손을 들었거든요. 교수님,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리화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냉소가 묻어 있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이번에는 진돗개에 대해 직접적인 공격을 시작했죠. 한국인들은 진돗개를 정말 반려동물로만 키우나요? 제가 들은 바로는 한국에서는 진돗개를 키우다가 나중에 먹는다고 하던데요. 애완동물을 식용하는 미개한 문화를 가진 나라잖아요. 순간 교실 안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고 일부는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죠. 하지만 리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실제로 제 친구가 한국에 여행 갔을 때 보니까 길거리에서 개고기를 파는 식당들이 많더래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자기가 키우던 개가 죽으면 그걸 요리해서 먹는다고도 하던데요. 이런 나라의 개를 무슨 특별한 견종이라고 할 수 있나요? 리화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근거 없는 주장을 이어갔죠. 게다가 진돗개는 원래 식용견으로 개량된 거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살이 더 통통하게 찌도록 만들어졌다면서요? 한국인들은 개를 가족처럼 여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먹을 생각만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비윤리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의 개를 어떻게 다른 나라의 고귀한 견종들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죠? 리화의 악의적인 발언이 계속될 때였어요. 갑자기 교실 뒤쪽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여학생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는데 그녀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 혜연이었죠. 혜연이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어요. 교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고 리화조차도 잠시 말을 멈추었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혜연이가 어떤 말을 할지, 이 긴장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리화 하구의 말씀은 전형적인 편견이자 왜곡된 정보에 기반한 것 같네요. 제가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혜연이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더니 준비해둔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먼저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된 소중한 견종입니다. 1962년에 이미 국가가 보호하기로 결정했죠. 만약 리화 하구의 말처럼 식용 목적으로 키웠다면 어떻게 국가에서 보호종으로 지정했을까요? 혜연이는 스크린에 진돗개 관련 공식 문서들을 띄웠어요. 진돗개의 충성심을 보여주는 가장 감동적인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어요. 2016년 강원도 산불 사태 때 있었던 일이에요. 혜연이는 자신의 태블릿에서 뉴욕타임즈 기사를 보여주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당시 강원도 한 마을에 큰 산불이 났었어요. 불길이 마을까지 번져와서 주민들은 긴급 대피를 해야 했죠. 하지만 진돗개 마루는 끝까지 주인의 집을 지켰답니다. 소방관들이 마루를 데리고 가려 했지만 마루는 계속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결국 소방관들도 마루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고 해요. 혜연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이야기했어요. 화재가 진압된 후 사람들은 마루를 발견했어요. 온몸에 화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지만 여전히 주인의 집 마당을 지키고 있었죠. 놀라운 것은 마루가 지킨 집 주변으로는 불길이 거의 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루가 계속해서 불씨를 밟아 끄고 타는 나뭇가지들을 물어서 치웠기 때문이라고 해요. 혜연이는 마루의 치료 후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다행히 마루는 동물병원에서 3개월간의 치료 끝에 완치되었어요. 이 이야기가 뉴욕타임즈에 실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했고 진돗개의 충성심과 용기를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되었죠. 특히 기사에서는 한국의 하치코라고 마루를 표현했을 정도였어요. 교실의 모든 학생들이 숨죽이며 혜연이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리화조차도 마루의 이야기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혜연이는 최근의 뉴스 기사들을 보여주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2024년 1월 9일 한국은 공식적으로 개식용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증거예요. 실제로
한국갤럽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3.4%가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혜연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리화 하구께서 말씀하신 한국인들이 키우던 개를 먹는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의 반려동물 문화는 매우 발전되어 있어요. 현재 한국의 반려동물 산업 규모는 2023년 기준 4조 원을 넘어섰고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진돗개의 우수성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들을 들기 시작했어요. 진돗개는 놀라운 충성심과 지능을 가진 견종입니다. 2018년에는 제주도에서 실종된 치매 노인을 진돗개가 발견해 생명을 구한 사례가 있었고 2020년에는 화재 현장에서 어린아이를 구조한 진돗개의 이야기도 있었죠. 또한 미국의 K9 훈련소에서는 진돗개의 뛰어난 능력을 인정해 구조견 훈련 프로그램에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혜연이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더불어 진돗개의 유전자 분석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진돗개는 한반도의 토종 늑대와 가장 가까운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는 진돗개가 자연적으로 진화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증거이며 결코 인위적인 목적으로 개량된 견종이 아니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교실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혜연이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설명에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죠. 특히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한 설명은 리화의 근거 없는 주장들을 완전히 반박하고 있었답니다. 저는 혜연이의 설명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자신의 나라와 문화를 이렇게 당당하고 지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는 모습이 너무나 멋져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답니다. 혜연이의 설명이 끝나자 잠시 교실은 정적에 빠졌어요. 그때 데이비스 교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혜연 학생. 이 기회에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릴 자료가 있네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더니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의 최근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중국에서는 매년 1천만에서 2천만 마리의 개들이 식용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서 지역 위린시의 개고기 축제에서는 단 10일 동안 5만에서 8만 마리의 개들이 도축되고 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개들 중 상당수가 도난당한 반려견들이라는 점입니다. 리화가 항변하려 했지만 교수님은 계속해서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2022년 베이징 근교에서는 600마리 이상의 도난당한 반려견들이 한 창고에서 구조되었습니다. 이 개들은 대부분 목줄과 인식표를 차고 있었죠. 조사 결과 이 개들은 식용 목적으로 거래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2023년 광둥성에서는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키우던 반려견 수십 마리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죠. 다행히 경찰의 신속한 수사로 도둑들이 체포되었는데 이들은 개고기 식당에 팔기 위해 어린이들의 반려견을 훔쳤다고 진술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2021년 상하이의 한 동물보호단체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 내 개고기 식당에서 도축되는 개들 중 약 70%가 도난당한 반려견이거나 유기견이었습니다. 특히 위린 축제에서 도축되는 개들은 대부분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리화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지만 교수님은 계속해서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2024년 초 쓰촨성에서는 한 트럭에서 300마리가 넘는 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개들은 모두 좁은 철장에 갇혀 있었고 대부분 목줄이나 인식표를 차고 있었죠. 운전자는 이 개들을 위린의 개고기 축제에 팔려고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리화는 점점 더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아직 남아있었죠.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런 도난당한 반려견들이 아무런 위생 검사도 없이 도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내 식용견 도축장의 95% 이상이
무허가 시설이며 기본적인 위생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공중보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죠. 교실 안의 모든 학생들은 충격에 빠진 듯 했어요. 교수님이 보여주신 자료들은 너무나 분명했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이었거든요. 교실이 충격적인 진실로 정적에 빠져 있을 때 리화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도 진돗개는 그저 시골 개일 뿐이에요. 어떤 특별한 능력도 없고 그저 한국인들이 자랑하고 싶어서. 하지만 리화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데이비스 교수님은 새로운 영상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리화 학생, 진돗개의 능력에 대해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시죠. 스크린에는 2019년 호주 산불 당시의 뉴스 화면이 나왔어요. 이 진돗개는 코디라는 이름을 가진 구조견입니다. 2019년 호주 대형 산불 당시 코디는 불길을 뚫고 100마리가 넘는 코알라를 구조했어요. 특히 놀라운 것은 진돗개 특유의 후각으로 불길 속에 갇힌 코알라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다는 점입니다. 소방관들도 찾지 못한 코알라를 코디가 발견해냈죠. 다음 영상은 알래스카의 한눈 덮인 들판이었어요. 이 사건은 2021년 알래스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진돗개 태산이 주인과 함께 산책을 하던 중 늑대 무리를 만났죠. 보통 개라면 도망갔겠지만 태산은 주인을 지키기 위해 홀로 늑대 5마리와 맞섰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다른 자료들도 보여주셨어요. 현재 미국의 여러 구조견 훈련소에서는 진돗개를 특별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 소방국의 구조견 중 15%가 진돗개일 정도죠. 놀라운 후각과 지구력, 그리고 영리한 판단력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백악관 앞에 서 있는 한 진돗개의 모습이었죠. 이 진돗개는 하나라고 합니다. 2023년 백악관 경호견 선발 과정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죠. 현재는 미국 대통령 경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돗개의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리화는 이제 완전히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고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교실 안의 다른 학생들은 진돗개의 놀라운 활약상에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저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면서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편견 없이 사실만을 바탕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모든 거짓된 주장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거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교실을 나서는 학생들의 표정이 모두 심각해 보였어요. 특히 리화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서둘러 교실을 빠져나갔죠. 아마도 자신의 근거 없는 비난과 편견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달았을 거예요. 저는 잠시 자리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어 보았어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비하하고 조롱하려 했던 리화의 태도는 정말 실망스러웠답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무시한 채 자신의 편견만을 내세우려 했던 모습이 특히 그랬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그런 태도 덕분에 우리는 더 많은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혜연이의 당당하고 지적인 대응이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설명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죠. 또한 한국이 과거의 잘못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개식용 금지법을 제정하고 반려동물 문화를 발전시키려는 한국의 모습은 정말 존경스러웠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저는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어떤 문화도 다른 문화를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되며 각각의 견종도 마찬가지라는 것을요. 또한 진정한 문화 이해와 존중은 편견 없이 사실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앞으로도 저는 리화처럼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다른 문화를 판단하지 않으려고 해요. 대신 혜연이처럼 사실에 기반한 이해와 존중의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수업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답니다.
이렇게 한국의 진돗개를 무시하는 중국인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진돗개를 먹기 위해 키운다는 말을 듣고 있으니 저도 화가 났는데요. 한편으로는 세계적으로 진돗개의 우수함이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또 진돗개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는 사실이 한국인으로서 너무 뿌듯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